네, 오늘 시작의 수급과 이슈,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 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성투.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이 환율이 연고점에 근접하는 부담스러운 수준임에도 외국인은 우리 시장 현선물 모두 러브콜을 보냈던 하루였죠. 그렇다면 또 그 안에서 개별 종목의 수급이 눈에 띄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본부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번째는 SM입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키워드 열어볼게요. 외국인은 12거래일째, 기관은 3거래일째 매수세를 보내고 있는 종목이죠. 특히 오늘 장중 VI까지 걸리면서 신고가를 뚫어내줬는데요. 로봇 순환매 속에 좀 대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무지개 7개 빛깔이죠. 7빛깔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내년부터 이제 돈을 버는 로봇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CES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로봇이긴 한데 사실 지난주에는 또 우주로 수급이 우르르 몰리면서 이제 로봇 좀 쉴 거예요라는 얘기도 또 있긴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바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좀 반응을 해줬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될지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포인트 들어볼게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CS겠죠. 이제 올해도 끝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거래일이 이제 한 4거래일 정도 남아 있는 거다 보니까 내년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또 연초 되면 다들 예전 같진 않지만 CES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현대차가 CES에서 아틀라스 관련돼서 좀 공개를 한다고 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기도 좀 했었고요. 어저께였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사족 보행 로봇, 그러니까 약간 강아지 같은 로봇이죠. 그래서 이걸 좀 공개를 하면서 올해 이제 10대 기술에 선정을 되기도 했고요. 아까 제가 이제 7빛깔 네.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만큼 다양한 로봇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서빙 협동 로봇이죠. 우리가 이제 무인 카페 같은데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도 있고, 또 그 의료 관련돼서 이제 환자분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조금 그런 부분들을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족 보행 로봇. 사족 보행 로봇은 이제 약간 이제 경비, 네. 보안, 이런 쪽으로 사용이 많이 되겠죠. 군사용으로도 많이 사용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도 계속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름이 언제 바뀌냐. 사실은 이건 삼성 그쵸. 로보틱스 아니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만큼 삼성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하고의 협업 관계는 앞으로 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특히 삼성 그룹에서, 모든 그룹에서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해라. 그게 협동 로봇이 됐든 아니면 휴머노이드가 됐든 뭐가 됐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을 최대한 하라라고 지침이 내려올 정도로 로봇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협업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S에 대한 기대감들 감안하면 사실은 연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첫 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로봇 관련된 그 대장주로 쭉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렇다 움직임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러네요. 로보티지가 주가가 좋았고 다른 쪽이 강했는데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다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목받고 있고, 지금 어찌됐든 오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역사적 신고가, 이 회사가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과의 좀 협업 기대감도 살아있는 뭐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연초에 좀 연말 대비 좀 약했었는데 연말부터 해서 내년 연초를 좀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더 살아있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요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년부터 플러스 영업이익 볼 수 있나요? 네, 뭐 시장에서는 레포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기업인데 원체 목표가 TP를 정하기도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레포트에 기인해서 약간은 이제 제가 포커스를 맞춰 드리면 네. 내년에 한 20억에서 40억 정도 흑자 전환 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이번에 3분기 누적으로 보면은 일부 적자는 시현했지만 2분기 흑자했다가 이번에 3분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이 7억 정도. 사실 플러스로 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네. 뭐 단기 순 손실도 3천만 원밖에 안 났었거든요. 언제든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업. 근데 이번에 뭐 CES 2025 기대감 저는 그거보다는 왜냐면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오늘 사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외하고는 낙폭이 있었던 종목들이 네. 많거든요. 그동안에 레인보우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항상 연말에 발동이 걸리는 그런 종목인데 기대감들이 작년에는 이제 콜옵션 행사 때문에 사실 이렇게 주가가 15만 원에서 40만 원대로 랠리를 2월달 랠리를 이어갔지만 이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원래 11월이죠. 11월에 50만 원을 한 번 찍고 주가가 네. 조금 내렸는데 신사옥이 원래 10월에서 11월에 완공이었거든요. 근데 3월 30일 1일로 공시를 냈어요. 좀 미뤄졌다. 그러면서 아마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말에서 이제 내년도 초로 들어가면서 사옥을 이제 완공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다 위탁 생산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사옥은 자체 생산을 해요. 공장을 7층 높이로 굉장히 넓게 짓고 238억 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만약이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분기까지 흑자가 안 된다면 차라리 내년에 흑자로 돌아 세우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내후년도가 이제 피크인데 내후년도 사실 증권가에서는 2천억에서 그 이상 영업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한 10조 정도 이제 시총이에요. 그럼 한 50배밖에 안 되거든요. 만약에 27년도로 그 회귀했을 때 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의 브랜드 가치 대비해서 10조가 적당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까지 바라본다는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사실 이겁니다. 2050년까지, 이 외국계 월가에서는 로봇 시장 7천조 시장에서 1경까지 보고 있고,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업도,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펼쳐서 보는 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가속화될 거고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지금으로서 오늘 신고가를 연출하고 윗꼬리가 조금 달렸다고 네. 해서 뭐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연말까지도 계속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작년에 연말보다 거래량은 아직은 뭐 크게 터지지 않았지만은 아직 연말 며칠 남아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랜드 가치 대비 좀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지금도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바로 신규 진입을 해도 되는 걸지 아니면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될지도 궁금해요. 이게 조정을 뭐 사실 기다린다라기보다는 분할해서 사야겠죠. 네, 부담이 좀 없으려면. 그리고 주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데 매수를 말씀드려도 나누어서 사겠다. 왜냐면 주당 가치가 조금 이제 뭐 액면 분할을 좀 하든 뭐 그러면 좀 바로바로 매수를 진행을 하겠는데 사실은 조금만 올라도 이게 100만 원 가치가 이제 네.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연초 CS 전까지도 랠리가 가능한 종목 중에서 레인보우가 그동안 사실 로보티즈보다 많이 쉬었어요. 주가 상승 폭이. 예, 근데 매출도 그렇고 이제 레인보우보다는 로보티스가 지금 흑자를 먼저 3분기 누적으로 흑자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도 4분기 실적이 흑자로 만약에 돌아선다고 할 때 그 퍼포먼스가 상당하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가격대보다 한 60만 원 1차 TP를 우리가 보고 한번 들어가도 될 만한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창희 의원과도 좀 가격 전략을 조금 더 짚어볼게요. 아까 살짝 현대차 로봇 관련 밸류체인들도 이야기를 해주셔서 둘 다 CS 모멘텀은 좀 살아있는 편이잖아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차 관련 로봇 밸류체인 중에는 그러면 둘 다 같이 보는 게 좋은가요? 뭐 같이 보는 게 좋은데 사실은 현대차 밸류 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 중에서 확실한 기업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HL만도 정도는 좀 기대감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이지 이게 실제 현대차에 공급한다라고 발표한 내용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DIT인가요? 뭐 이 기업도 뭐 현대차 관련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 주가가 급등했지만 실제 얼마나 매출이 나오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 자체는 다른 기업하고 다르게 포톤 레드삭스라는 회사를 아예 인수를 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LG하고 삼성은 로봇이라는 회사가 없었던 상황에서 누군가를 인수를 해야 된다 막 하면서 로보티지가 됐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든 올라온 건데 현대차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사실은 현대차 그룹이라고 딱 그러니까 연관성 있다라고 어떤 정의를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근데 현대차 그룹과 협업한다는 이 부분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력은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좀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확실하게 삼성과의 좀 손을 맞잡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의 매력이 조금 더 높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SM이었죠. 12월 들어서 단 3거래를 제외하고 기관이 매일매일 매집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 따라서 지금 저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일 것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중국 공연 본격 개시? 네, 약간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 저는 한일령 반사 이익 중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중국인 멤버만 막 골라내기를 하더니 이제는 일본인 멤버가 있는 회사를 좀 피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SM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한일령 반사이익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보셨는데 일본인 멤버 없는 거 맞나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여기 SM 멤버 중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인 멤버가 많이 많잖아요. 들어갔던 쪽이 네. SM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타격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에 많이 곤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3명 중에 둘이 싸우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해지게 돼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반사이익이 우리 국내 엔터주들에게 좀 긍정적인 요소가 내년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드림 콘서트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름을 많이 이렇게 행해왔는데 이번에도 지금 2025 홍콩에서 이제 개최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K-팝 콘서트가 이제 개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 내에 시청률 1위 후난 위성 TV에서 그것을 만약에 이제 중국 전역에 중계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아마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엔터주들이 한알령 기대감이 벌써 하반기부터 나왔다가 계속 양치기 소년처럼 된다 안 된다를 반복하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 악화가 됐다가 3분기에 방점을 찍은 게 하이브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이탈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완벽하게 엔터주들이 무너진 때가 이제 3분기였고 이제부터는 저는 뭐 실적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모멘텀으로 주가는 당분간 끌어올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버블이 조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SM만 말씀드리면 사실 차트만으로 봤을 때 제가 하이브를 원래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네. 하이브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새롭게 오늘 제일 많이 상승한 바닥에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SM을 들고 나왔는데 SM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증권사 컨센서스 정도가 나왔지만 사실 낙폭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한알령 기대감 이제 좀 사그라들면서 SM이 제일 많이 피해를 받았는데 근데 과거보다는 SM의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매출 비중을 보면 중국 비중은 계속 기여도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북미라든가 뭐 중남미 이 아시아 동남아권에서 또 인지도를 계속 쌓아나왔기 때문에 과도한 낙폭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아마 4분기에 컴백을 했던 많은 이제 저유닛 아티스트들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가는 반면에 또 하반기 연말부터 고연차 아티스트들이 계속 컴백을 합니다. NCT도 그렇고 얼마 전에 동방신기 윤호도 비서진이라는 데 나와서 신곡을 알렸고요. 그리고 내년 정도에 들어보면 한 2년 정도 쉬었던 엑소가 또 신곡을 2년 만에 또 발매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도 SM에 존재를 한다. 그런 모멘텀 봤을 때는 지금의 반등은 그래도 좀 더 저는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SM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BTS가 사실 BTS는 한 번도 저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BTS 효과 때문이라도 엔터주를 지금 보는 것이 저는 그래도 맞겠다라는 말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 전반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짚어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유창희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국 공연 본격 개시 물음표를 살짝 달아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100%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한알령 해제는 연초부터 노래를 불렀는데 양치기 소년이 된 것인데 뭐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그것이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일령 이 중국이 한번 마음이 돌아서게 되면 그걸 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죠, 꽤 네. 오래 가죠. 그러니까 특히 한일령이 이제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가 한알령 때문에 관광객이고 뭐고 다 중국에 일본에 다 빼앗겼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 다 찾아올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일정 부분 가져올 수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연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 콘서트가 이어진다는 부분들도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사드 이후에 대형 공연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한번 열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 다음에는 쉽게 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알령 해제라는 얘기는 키워드를 1년을 우려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연 한 번 한 것만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고 말하기 힘든 부분들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중국이라는 거는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중국을 주력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보는 것이고 그러면은 원래 잘하는 거, 해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라면 전혀 나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티스트들의 해외 활동은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줄어들지 않는다. 뭐 어쨌든 K-팝에 대한 어떤 K-컬처에 대한 관심도는 전 세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환율 효과, 뭐 1,400 이제 거의 뭐 1,500원 네. 언저리까지 좀 와 있는 상황인데 쉽게 안 빠지죠. 그러면 우리가 해외 공연을 했을 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환율 효과로 더 걷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을까요? 오히려 걷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환율 효과도 저는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SM을 필두로 해서 엔터주들 꾸준히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SM 같은 경우 좀 12만 8천 원 구간까지 좀 올라왔는데 전고점 뭐 상반기까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상승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드림 콘서트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르게 반등을 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라 그럴까요? 뭐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매도 물량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13만 원대가 좀 악성 매물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또 이거는 언제든지 또 강하게 또 돌파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도 나쁘진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에도 좀 접근해보기 괜찮고 이번 상반기까지 19만 원 선도 볼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과도 조금 더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까 하이브와 SM 사실 뭐 둘 다 좋다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SM의 룸이 좀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하이브의 룸이 훨씬 많이 남아있지만 네. 제가 아까 전에 하이브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SM도 한번 다루고 싶어서 그리고 기관들이 한 8거래 연속 계속 SM을 10만 원대의 그 초반 구간에서 많이 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땡기고 있는데 저는 매물벽이었던 지금 15만 원대 구간까지는 흐름상은 한번 더 이 룸이 남아 있어서 수급상으로도 한 번은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목표주가 SM을 19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좀 TP를 좀 하향을 했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SM은 뭐 15만 원대까지 반등 구간을 한번 노리고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슈 본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화오션, 두 번째는 GST입니다. 먼저 한화오션부터 키워드 열어볼게요.
2조 6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란 공시를 낸 바 있죠. 여기에다가 마스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한 달간의 매물을 좀 뚫어버린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구간에선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창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오늘 하나오션이 올라온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팀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주도주의 컴백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조선주들이 11월, 12월에 생각보다 주목을 못 받으면서 올해 초반에 했던 이슈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하나오션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좀 뿜어주면서 내년까지 또 봐야 되나란 기대감을 좀 키우기도 했는데 마스가 기대감 내년 상반기 기대해도 될까요? 꼭 뭐 마스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선주들이 충분히 기간 조정을 많이 줬어요. 지금 거의 하반기에는 조선주는 뭐 지난번 에이펙 때 핵잠수함 이슈가 있었을 때 제외하고는 뭐 이렇다 할 재미는 별로 못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기간 조정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히 수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의 어떤 상승 전환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하나오션 왜 우리가 원팀이냐라고 말을 하냐면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황금 함대, 왜 이게 황금 함대라고 불리는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황금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관련해서 하나하고 같이 하겠다. 아예 하나라는 이름을 딱 픽을 했잖아요. 네. 그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어느 한 대국의 대통령이 어떤 기업을 딱 콕 집어가지고 이 회사랑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함을 같이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MRO 하면 유지 보수에만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워낙에 노후화된 선박에 대해서, 함정에 대해서 수리, 보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새로 건조를 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건조를 할 때는 상당히 조건이 더 까다로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떤 안보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설계상의 어떤 핵심 부분들. 물론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구축함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은 이제 배는 전투용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레이더 뭐랄까 탐색 뭐 이런 함정 호위 뭐 이런 위주의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키워 나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국형 구축함 관련해서도 지금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양 두 기업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한 7조 원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따로따로 수주를 할지 한 회사가 다 몰아서 수주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정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LNG 선이라든지, 특히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면서 전체 그 뭐라 그럴까요? 발주량, 전 세계 발주량은 줄었지만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작년에 15%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20% 중반까지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발주량이 줄어도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수주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조선주들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적 시즌이 이제 곧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 하나오션 충분히 매력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 더 키워도 된다라고 좀 짚어주셨네요. 다음은 김성훈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도주의 컴백이 좀 다가온다라고 좀 한 줄평을 주셨는데, 저도 조선이 내년에도 또 갈 수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 일단 매매하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한 명만 집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세. 상대적으로 보니까 삼성중공업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조금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삼성중공업도 비거마린하고 파트너십 체결을 했고,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아마 연말 이후에 연초에 미국의 이제 조선소를 인수를 하려고 지금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좀 한 박자 정도, 반 박자 정도 늦은 것 같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트럼프, 사실 조선 같은 경우는 기승전 이제는 트럼프로 귀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하나밖에 재료가 큰 빅 사이즈의 재료가 이거밖에 없어요. 네. 어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수주잔고가 뭐 지금 27조가 넘어간다. 이 얘기가 신선하지가 않죠. 신선하지가 않죠. 네.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재료가 제일 좋은 건데 굉장히 큰 재료는 이제는 이 마스가였던 건데 이제부터 마스가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업무를 하다가 이제 아마 그동안에 좀 잊었던 업무를 지금 찾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시작이 됐는데 거기다가 하나 이제 지배구조 이슈까지 나왔죠.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 에너지를 이 김동관 이 부회장에게 지분을 조금 이제 더 주면서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재편에 대한 움직임도 나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슈가 하나를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 거기에 또 하나 에너지가 IPO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 계속 쏠리면서 사실 지금은 하나를 얘기를 할 때 사실 필리조선소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네. 오스탈 지분을 19%를 지금 이 호주 정부에서 또 승인을 해주면서 미국의 조선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 도크가 늘어나면 당연히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약점으로 지적됐던 게 조선은 캐파가 도크가 꽉 차 있어서 그 캐펙스를 늘리기가 되게 쉽지가 않았다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도주 쪽에서 만약에 조방원 본다면 당분간은 조선 쪽으로 우리가 한번 힘을 실어줘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사실 뭐 멀티플 이 얘기는 너무 진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한 지금의 주가 가격대에서도 내년도 우리가 선행 PER로 보면 20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요소까지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크가 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캐파가 더 늘어날 가능성까지 좀 살아있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게 멀티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신규 접근도 좀 가능하다고 하실 것 같은데 기자재도 함께 많이 올랐잖아요. 기자재가 어떻게 보면 좀 탄력이 더 좋아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냥 트럼프가 콕 집어준 하나만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오늘 오른 종목들 보면은 이제 엔진주들도 좀 올랐고 뭐 지금 사실은 보니까 가장 센 쪽을 그래도 고르자면은 뭐 HJ 중공업이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대형주 쪽으로 우리가 포지션을 가져가도 오히려 하나오션보다 수익률이 오늘 좋았던 것은 없었잖아요. 네. 이 기조 원래 과거에는 대형주 쪽에서 밸류가 조금 더 이제 부담이스러우면 중소형주 기자재 쪽에서 막 두 자릿수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때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대형주 룸이 워낙 많이 남아있는 상단이 남아있어서 네. 굳이 기자재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오션 지금 접근해서 좀 전고점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는 게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4분기 실적 뭐 전후로 해도 돌파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적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는데 단 하나 의구심이었던 게 그 마스가가 이제 해결이 됐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4분기 실적 컨센서스 정도만 부합을 해도 수급은 자연스럽게 붙을 거고 사실 조선주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만 얘기했지만 북극항로 얘기도 이제 남아있는 펼쳐져 있는 대형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섞여 있는 그런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해소가 되는 국면이 26년도에 다가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성원 의원과 좀 가격 전략 짚어봤고요. 이제는 유창 의원과 좀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오늘 좀 거래량도 많이 좀 늘어난 편인데 지금 구간에서 좀 신규 접근 바로 해도 될까요? 뭐 저는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갑자기 10만 원 깨면서 주구장창 밀릴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쨌든 10만 원이라는 지지선은 몇 달 동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하반기에 확인된 거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글쎄 목표가는 저는 뭐 2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핵잠수함 이슈가 나왔을 때도 15만 원 순간적으로 올라갔었는데 꾸준하게 본다라면 내년 뭐 여름까지 해서 20만 원?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증시가 당연히 5,000포인트 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근데 충분히 저는 불가능하진 않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이 좀 조정을 길게 받아서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년까지도 좀 다시 기대감
나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오션에 대한 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GST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력 제품인 칠러가 까다로운 TSMC의 공정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뉴스와 함께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뉴스에 좀 새로운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구간에선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의 한 줄 평부터 들어볼게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누가 캐스팅됐느냐, 흥행 보증수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흥행 보증수표는 엔비디아, TSMC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부장주들도 펀더멘탈이 좋아야 되는데 GST는 올해 선행으로 봐도 주가가 오늘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ER 11배 수준으로 아직 저평가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GST가 뉴스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확 부각을 받은 하루이기도 했잖아요. 먼저 김성훈 의원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11월에 또 시초가 공략주로 가지고 오신 적도 있었어요. 이 포인트 변화는 없는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사실 이 GST를 갖고 왔을 때 시장이 AI 버블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못했죠. 그래서 주가가 일부는 조정을 받았지만 GST에 대한 사실 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TSMC의 이제 정기식 칠러 지금 이제 두 공정 정도를 통과를 했지만 10단계의 공정이 아직까지 8단계가 남아있지만 이 정도를 통과했을 때는 보통 전반적으로 다 통과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초도 물량을 한 200대 정도 봤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만약에 퀄 통과했을 때 500대 정도로 물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대당 1억 원에 호가하는 그러면 이제 500억이 GST의 그 발주가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 매출 비중이 24년도에 원래 이제 스크러버 장비라고 해서 공기 저감 스크러버 장비가 거의 한 뭐 7대 만약에 칠러가 2였다면 지금은 칠러 쪽 매출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소모해야 되는 부분이 원래 효율이 이런 냉각이라든가 이쪽이 많이 전력 소모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온도 조절 장치인 칠러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액침 냉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GST가 어느 정도 샘플 이제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아마 본격적으로 액침 냉각을 매출이 진행되는 시기가 27년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보면은 GST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좀 밝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공조 시스템 솔루션 개발에 성공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우리가 대량 수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도 올해 유럽의 최대 공조기기 업체 독일 플렉트 그룹이라고 그 지분 100%를 2조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정도로 AI 데이터 센터도 중요하지만 이 공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GST의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식 칠러를 이제 개발하면서 지금 이 TSMC하고 납품을 하는데 전기식 칠러 같은 경우는 기존 칠러보다 친환경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도 까다로운 그 통과, 이 퀄 통과하는데 많은 장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ST가 오늘 밑꼬리가 달린 이유가 사실은 기존에 3만 원대 구간을 2번 정도 돌파를 시도하다가 막혔었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그 악성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실적에서는 의구심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으로서는 평택의 이 P4 발주에서 GST가 선당공적으로 들어가는 칠러 장비가 많이 매출이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마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저는 GST 실적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윗꼬리는 좀 악성 매물을 소화하면서 나온 윗꼬리였지 지금이 끝은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다음은 유창희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까 공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LG전자 생각도 나긴 했는데 사실 TSMC가 좀 흥행 보증수표는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 관련 모멘텀만 붙으면 주가가 빵빵 날아가기는 하던데 GST도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오늘 대량의 거래가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 올라왔고 보통 이제 이런 정도의 뉴스면 상한가도 갈 법한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한 3만 원대 저항 때는 조금 이제 약간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전기식 칠러 제품 2개가 공정 데모 테스트 통과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총 10개 공정이 있는데 나머지 8개 공정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져간다라면 이게 한 대당 10억인가? 뭐 그 정도 1억인가 10억인가 1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한다면 한 500억 정도 매출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TSMC에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기업에도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TSMC가 최선단 제품을 생산을 하고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칠러 냉각 시스템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어떤 산업이 될 수 있죠. 데이터 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대감들이 확장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라면 충분히 기술력을 좀 인정받으면서 또 새로운 또 매출 확대가 또 기대감을 가져간다라면 주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뉴스면 상한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딱 그 정도는 못 갔어요. 뭐 상한가가 네.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그래도 한 20%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뉴스가 좀 뒤늦게 또 반응한 것도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1시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없다가 2시 이후에 좀 반응을 한 것이고 또 대체거래소에서는 또 빠졌어요, 상당 부분 살짝. 또 절반 정도는 또 되돌려 놨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의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시 때 오른 것만 일단 시장에서 좀 바라본다라면 내일 이제 한 28,000원 전후로 해서 어떤 지지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28,000원 전후로 어떻게 좀 가격이 형성되는지 보고 진입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성훈 의원과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사실 시청자분께서는 61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더 갈 듯 이란 좀 의견도 주시긴 했는데 저도 사실 이 윗꼬리가 계속 걸리더라고요. 가격 전략을 좀 본다면 어느 자리를 좀 기술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지력은 뭐 61선 지지력도 강력할 것이고 하지만 최근에 GST가 이런 호실적 그리고 이 TSMC의 통과 그것이 사실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지력보다는 이제 저항대를 언제 돌파하느냐 32,000원의 저항대거든요. 저는 이제 단기간에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요. 월봉상으로 제가 이렇게 놓고 봐도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하단과 상단이 계속 높아지는 우상향 패턴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이 GST에 대해서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과정을 겪고 있다. 긍정적인 코멘트를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GST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또 향후에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본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셋 증권, 두 번째는 IT센 글로벌입니다. 먼저 미래에셋 증권부터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스페이스X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한 증권사에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이 수혜주다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오늘 분위기가 바뀐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주가의 탄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모멘텀을 봐야 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창희 의원의 한 줄평부터 들어볼게요. 네, 증시에 산타가 오셨죠. 그래서 연말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 증권주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 증권가에서도 스페이스X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말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 증권사 리포트에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나 싶기도 한데 유창희 의원께서는 그래도 증권주 좀 본업 모멘텀을 더 보셨나 봐요. 네. 뭐 사실은 이제 다른 증권사도 좋게 보고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 더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미래에셋 증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꼭 미래에셋 증권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증권주 전체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가 AI 버블이네 어쩌네 하면서 막 굴곡이 좀 있었죠. 11월 달, 12월 초까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느새 연중 신고가 언저리에 와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신고가를 한 번 더 찍었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보시면 삼성전자 오늘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네. 갱신했고요.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약간 그 안 좋았었던 것들 불협화음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연초에는 상당히 제법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11월, 12월보다 훨씬 더 좋은 시장이 1월 달에 좀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증권주를 봐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증시가 그렇게 안 좋았다라고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시 한번 연중 신고가 언저리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증권주들도 어느새 보면은 빠졌던 부분들이 많이 회복을 하면서 신고가 언저리에 와 있는 기업들 많아요. 키움증권도 그렇고 삼성증권도 그렇고 즉 증시가 좋은 모습을 띈다라면 증권주 당연히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증권주만큼 배당을 많이 해주는 섹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배당일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도 증권주에 대한 어떤 투자는 나쁘진 않다. 고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스페이스 X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스페이스 X 관련돼서 뭐 우주 항공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뭐 안 좋은 또 그 결과가 나오면서 네.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 어찌됐든 그게 뭐 얼마를 벌지 모르겠지만 최소 조 단위의 투자 수익을 얻는 건 확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3조가 될지 1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무시 못한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 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뭐 미래에셋 그룹이 투자를 잘하네. 역시 미래에셋이네라는 이미지 자체는 나쁘지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증시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한다라면 IPO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미래에셋 증권은 그래도 다른 증권사보다는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도 어느새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었지만 연초 랠리를 조금 더 기대해보고 싶다라고 좀 이야기 주셨고요. 증권주 전반에 대한 시각을 역시 긍정적으로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래도 모멘텀이 하나 더 있는 미래에셋 증권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요원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페이스X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모멘텀이 오늘 좀 리포트로 인해서 살짝 노이즈가 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관련주들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원래는 빠지는 자리가 오늘인 거는 맞았거든요. 왜냐면 이노스페이스가 오전에, 브라질에서 네. 띄운 위성이 성공을 하더라도 사실 이벤트 해소 차원으로 세론이 일부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의 관점은 사실 오늘은 조금 피하자라는 관점이었고, 근데 예상치도 않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사실상의 지분이 뭐 미미하다 이러면서 레포트가 급변하게 변경이 됐는데, 사실 미래에셋 증권은 주인공이었지만 우선주가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급등을 한 거고, 뭐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도 미래에셋 증권은 긍정적이지만 수급이 그냥 우선주로 갔다는 점. 그래도 호재는 호재죠, 사실은. 네. 워낙 가치가 뭐 10배 그 이상 시간이 지나면 계속 높아지겠죠, 가치는. 근데 미래에셋 증권의 또 다른 모멘텀은 사실 IMA라고 하는 종합투자계좌에 선정이 됐죠. 한국투자증권하고. 그게 원금 보장이 되면서 최대 연 8% 정도의 수익을 이제 목표로 하는 계좌인데, 증권사가 임의로 이것을 이제 운용을 합니다. 네. 뭐 장기 국공채도 투자를 하고 한 30% 정도는 조금 리스크인데 투자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운용을 하더라도 원금 보장이 된다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IMA 계좌에 한국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이 이 두 개 회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 정도로 고객들의 예탁금이 좀 몰릴 겁니다. 지금도 권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약간 혹하는데요. 네, 혹하죠. 저도 한국증권에 한 16년 몸담았지만 굉장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거기 사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좌가 폭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미래에셋증권이 사실 주가가 조금 못 간 게
3분기 영업이익이 일부 조금 감소가 됐어요. 이게 국제 회계 기준 뭐 일부 이제 방식에 처리돼서는 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어찌 됐건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일회성이라고 보고 차트로 보더라도 미래에셋증권 이번에 이런 이 스페이스 X발 이슈 때문이라도 4분기 실적만 잘 나온다면 전의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서 한국 이제 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두 종목 정도는 계속 우리가 봐도 될 만한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종목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미래에셋증권뿐 아니라 한국금융지주까지도 IMF 사업자 지정과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창희 의원과 조금 더 깊은 가격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 오늘 좀 음봉을 그려서 접근해도 될까라는 좀 고민도 드는데 신규 접근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횡보예요. 이 회사도 7월부터 그냥 뭐 한 25,000원 정도, 그리고 지난번 에이펙 때 또한 27,000원 갔다가 그때는 증시가 역사적 최고가를 한번 기록했을 때였죠. 그리고 좀 조정을 나오면서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현재 이런 밴드에서 움직일 때는 어느 가격에 매수해도 상관없다. 물론 주식이라는 게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나면 제일 좋죠. 근데 이런 증권주, 은행주, 아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을 하루 이틀 안에 인생 역전하려고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면 이것만큼 매력적인 기업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등하지 않고 완만하게 오를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완만한 상승을 기다려보면서 포트에 담아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젠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IT생 글로벌이었죠. 5년간 금 50톤을 온체인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온체인화? 조금은 좀 생소한데 어떤 모멘텀일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 평 들어볼게요. 황금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분기 역대급 실적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금 관련해서 이 캐시우드 좀 이야기도 있긴 하고, 근데 벌써 한돈에 100만 원 간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서 관련주를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4분기 실적 뭐 역시 역대급인가요? 그렇죠. 지금 IT생 글로벌이 원래 3분기도 증권사 컨센서스를 월등하게 넘어섰거든요. 645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무려 전년비 500% 증가를 했고 4분기가 1,000억에서 1,3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시총이 4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1, 2, 3, 4분기 합쳤을 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럼 퍼가 제가 이거 보고 놀랐는데 2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토큰화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만약에 디지털 금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런 로드맵을 세웠어요. 그리고 ITN 글로벌이 사실 우리나라 이제 이 한국 금 거래소의 이제 지분을 한 67%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 모멘텀을 봤을 때도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때 IT생 글로벌이 상대적으로 덜 갔어요.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한번 스테이블 코인 이슈 때문에 6월 달에 34,000원을 찍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 입법화가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주가가 횡보를 했단 말이죠. 그 기간을 아마도 저는 4분기 실적 때 조금 더 폭발할 수 있다. 그게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치고 있는데 사실 4분기 실적 1,300억을 잡았지만 저는 그거 이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워낙에 3분기 때도 역대급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어제까지도 금 가격보다는 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지만은 상대적으로 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은 가격이 그렇죠. 쫓아서 오른 거고 뭐 은은 산업재해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듣지만 저장 가치의 수단으로서 매력도는 희소성은 상대적으로 지속이 될 겁니다. 뭐 금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소 종합해 볼 때 금 가격의 시세는 지금으로서 예측하기 힘들다. 거기에 가장 큰 수혜주로서 IT생 글로벌. 거기에 사실 원래 정부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스테이블 입법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가 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저는 입법화 진행이 아마 내년 초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 거기에서 탑픽은 다나라고 IT생 글로벌을 계속 한번 봐야 될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 관련 모멘텀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 모멘텀까지도 있다는 점 더블 모멘텀에 주목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유창희 의원과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황금의 시대라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르죠?
그러게요. 뭐 금한돈의 이제 100만 원 시대가 곧 도래할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도 돌 때 받은 금 아직 잘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한 50톤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화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담보로 50톤까지 늘리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금 한 돈에보다 3.3g인가요? 3.7g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금값이라는 거는 비트코인하고 또 달라요. 네. 비트코인은 모르겠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뭐 1억 하는 게 100만 원 가도 누가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2억 가도 할 말 없는 거고. 근데 금은 한 돈에 100만 원이 한 돈에 갑자기 20만 원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값은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더라도 갑자기 100만 원에서 연초 가격대 뭐 60만 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자산인데 이게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고, 앞으로도 올해와 같은 상승은 모르겠지만 그건 힘들 수 있어도 완만한 상승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또 금 거래에 대한 어떤 활성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IT센 글로벌한테는 긍정적인 부분들이죠.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진짜 그때 광풍이었죠. 6월달, 7월달 그쵸. 광풍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또 일본하고 협업에 대한 기대감, 한국, 일본이 협업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일단 주가의 방향은 일단은 나쁘진 않다.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감은 좀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좀 호평을 해주셨네요. 다음은 김성훈 의원과 조금 더 좀 가격 전략을 짚어볼게요. 아까 퍼 2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차트를 보니까 정말 6월 달에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무섭게 올랐었다 또 빠졌었거든요. 이게 또 반복되는 건 아닐까라는 좀 걱정도 드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가 좀 신규 접근해도 괜찮을 위치일까요? 사실 이제 좀 눌렸던 게 뭐냐면 25년도 4월부터 지금 주가가 4월에 6천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한 5배를 급등을 했어요. 네. 급등하고 나서 한 절반 정도 차익 매물을 좀 실현해가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건데, 강력한 지지력이 121선 지지력을 계속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상승을 하는 건데, 사실 한 3일 연속 급등을 했기 때문에 피로감은 일부 있었기 네. 때문에 사실 내일 당장 접근하기는 부담스럽죠. 근데 조정이 일부 받았을 때는 사실 분할해서 접근을 당연히 한다라고 했을 때 ITN 글로벌이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농후하겠죠. 왜냐하면 워낙에 실적이 매력적인 이거보다 좋은 실적을 세 하셨거든요. 자릿수 급증 이렇게 따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금을 살 바에는 그냥 IT센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보다는 IT센 글로벌을 사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종목들에 대한 전략 세워봤고요.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유창 의원부터 하나 짚어주시죠. 네, 뭐 유로메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럴 때 좀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돼서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로봇 시장은 이제 개화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더 가져갈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협동 로봇 쪽에 대한 어떤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봉투법 영향이든 최근에 쿠팡 사태하고 로봇하고 뭐 연관성 얼마나 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험한 현장, 또 사람이 하기에 피곤한 부분들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심도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또 주요 기업들하고 또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전 유로메카의 매력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34,000원 약간 매물대에 약간 저항을 받고 있지만 여기가 돌파가 되면 4만 원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오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3만 원 마크에 이탈하지 않으면 전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더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유로메카 짚어주셨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순저가는 3만 원 들어봤습니다. 다음 김성훈 의원은 또 어떤 종목을 보실지 궁금하네요. 네, 현대차에 현대오토에버가 있다면
포스코에는 포스코 DX가 있습니다. 오늘 좀 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유 요원님하고 이 포스코와 관련돼서 좀 겹치기는 하는데 포스코 관련된 로봇인데 포스코의 IT 이 아웃소싱 그리고 공장 자동화 설비를 맡고 있는 포스코 DX인데 실적은 뭐 부진한 건 당연합니다.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포스코 DX를 볼 때 이제는 로봇 관련주로 봐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나사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큰 AI 기업을 200만 달러를 주고 이제 투자를 집행했다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DX하고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이 페르소나와의 이 협업이 사실 우리가 현대차를 볼 때 굉장히 이제 현대 오토웨바가 상승을 했던 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성장 스토리가 좀 접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반등을 많이 보여줬는데 포스코도 지금은 포스코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 DX가 지금의 시점에서 그리고 차트로 보더라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횡보를 하고 오늘 이제 박스권 3만 원대 하방을 이제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로봇과 연결고리가 더 크고 만약에 지분 투자가 또 추가적으로 집행이 될 때 아직까지는 200만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초기 집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추가적인 집행이 나왔을 때 포스코 DX의 주가의 상승 트리거가 될 만한 가능성 충분히 열려놓고 보자. 그래서 저는 3만 원대 이제 한 초반 돌파가 또 한 번 강하게 나오면 그게 이제 상승의 촉매제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 그리고 목표가 4만 원 박스권 최근에 이제 저항대가 열려 있는 4만 원까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만 5천 원 손절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에 현대 오토에버가 있다면 포스코에는 포스코 DX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두 분의 요원과 오늘장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